BISB는 솔직히 풀만했고요. 좀 말이 어렵게 꼬여 있을 뿐 괜찮았고, 그리고 그 장기 20도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BIS 비율은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가보자. 자, 뭐 문제부터 봤을 때 딱 봐도 이제 조약이나 바젤 협약, 국제기구, 바젤 기준, 재무 건전성 이런 거니까 뭐 경제법과 관련된 건가 봐요. BIS 비율 나오고, 뒤에 봤더니 표 문제 나오고, 6번 문제는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건 어휘 문제는 아닌 거지. 됐죠? 그래서 문제를 지문을 읽고 풀어볼 거예요. 자, 1문단부터 가볼게. 자, 이게 내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수능을 누가 내니? 평가원에서 누구 시켜서 낼까? 교수님들 서울대 교수님들 시켜서 낸다고. 그래서 나 대학교 2학년 때도 갑자기 내가 심리학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심리학과 교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갑자기 첫 주는 휴강이었고 두 번째 주부터 조교가 나와서 막 수업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가 한 7월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수능 출제로 갔더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막 그 교수님들 리조트 같은데 모아놓고 펜스 둘둘 들어가지고 거기에 핸드폰 압수한 다음에 막 몇억 원씩 주면서 내는 문제거든요, 이게. 너무 지문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또 굉장히 퀄리티 높고 수준 높은 지문이니까 지금 이걸 너네가 거의 처음 보는 거잖아요. 평가원 지문을 처음 볼 때 제대로 풀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안 본눈 삽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처음 풀어볼 때 그 기분이 진짜 좋거든. 너네들도 그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재밌어. 가볼게. 이 양질의 지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제외하고는. 가보자.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조약은 뭐라는 거야 그냥. 조약은 뭐다? 규범이며, 뭐 권리와 의무 같은 거 명시적으로 해놓는 그냥 규범인 거야.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는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국제관습법도 뭐야? 규범이다.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영향을 미칠까?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조약 체결과 관계없대잖아. 그래서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규범인 겁니다. 이렇게.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이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결정은 뭐라는 거야? 뭐라고 읽히니 이게? 뭐가 아니다? 규범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규범이 아니다. 왜? 이 앞이랑 뒤가 지금 뭐로 연결되어 있는데? 반면에로 연결되어 있잖아. 반면에. 얘네들은 규범이야. 얘는 규범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규범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는 걸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그렇지? 자, 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 아니는데 얘네들은 규범이잖아. 그럼 이 말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 말이지. 법으로서 묶을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다 이 말입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요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 요 두 개를 딱 구분하는 거. 가볼게. 자, 그런데네요 또.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요거겠죠? 국제기구가 결정한 거니까.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대. 마치 뭐처럼?
마치 규범처럼.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범적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규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규범적 성격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자, 얘는 무슨 구속력이 있었어? 법적 구속력이 있었죠. 근데 법적 구속력이 없지. 얘는 뭐로 구속한다는 거야? 신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속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 잡아간다, 구속한다 이게 아니고 법적 구속한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 법을 지키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신뢰의 반대말로 너네들은 뭘 할래? 제재.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하고 신뢰를 통해서 구속력을 얻는 거니까 얘는 이제 제재. 요렇게. 됐죠? 딱 요렇게 구분지어 두셨으면 1문단을 진짜 잘 읽은 겁니다. 1문단의 구조를 딱 파악을 한 거야. 됐지? 아닌 척 아닌 척. 그냥 쭉 정보를 나열하는 척 하지만 구조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됐죠? 가볼게. 그래서 이 글은 아니 도대체 이 국제기구가 결정한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결정한 것들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왜 지킬까? 신뢰를 통해서 구속력을 획득했구나.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겠지. 자,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의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 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자, BIS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1문단이고 1문단에 자, BIS 비율은 뭘 표시하는 걸까? 뭐의 지표입니까?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인데 그게 뭘 나타내는 건데?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표현하는 거야. 재무 건전성이라고 하는 건 회계적으로 얼마나 깨끗한지입니다. 재무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됐죠?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이니까 결국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지.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 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은행이 건전해야지만 금융 시스템과 예금자가 보호될 거 아니야. 바젤 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밑에서 이제 식을 쭉 알려준 거죠. 그래서 BIS 비율은 위험 가중자산 분의 자기 자본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고 최소 몇 퍼센트? 8%는 되어야 된다고. 자,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체크 무조건 해놨어야 됐어요. 됐지? 자, BIS 비율이라고 하는 건 그 위험 가중 자산 분의 자기 자본인데 이렇게요. 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건 또 그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 플러스 단기 후순위 채무가 되겠지. 요거의 합이라고. 또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그래서 보유 자산에 뭐를 뭐 해야 돼? 위험 가중치를 곱한 거지.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될까요? 다 됐니? 그냥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곱한 거야? 뭐 한 거야? 이걸 다 더한 거지. 됐죠? 자산이 하나가 아닐 거 아니야. 각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텐데 부동산 자산도 있을 거고 채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자산들을 각각의 위험 가중치를 다 곱해가지고 그걸 이제 더해 놓은 게 위험 가중 자산이 되는 겁니다. 됐지? 자,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위험 가중치라고 하는 게 이 자산별 신용 위험을 반영한 건데요.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됐죠? 나는 정리할게요. 나 이런 거 나도 풀면서 안 써. 그냥 머릿속에서 꼭 이해를 했어야 되는 정보들을 나는 칠판에 쓰는 겁니다. 됐지? 자, BIS 비율에서의 위험 가중치라고 하는 건 신용 위험을 반영한 건데, OECD 국가의 국채는 몇 퍼센트? 0%를 곱하는 거고, 또 회사채는 몇 퍼센트? 100%를 곱하는 거야.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획일적으로 부여했다, 이런 거 있잖아. 획일적으로 부여했다. 이런 단어들 체크해놔야 돼. 획일적으로 부여했다. 이 말인 즉슨 미국의 국채랑 일본의 국채랑 위험 가중치가 다를까? 다 몇 프로야? 다 0%예요. 애플이랑 삼성의 회사채 위험 가중치가 다를까요? 다 몇 프로야? 다 100%, 다 100%라고. 됐죠? 그러면 이걸 보고 너네는 궁금증이 들었어야 됐어. 뭐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얘는 0%고 왜 얘는 100%일까? 회사채가 국채보다 더 신용 위험이 있으니까. 얘가 더 위험하니까 얘한테는 100%를 곱해주는 거라고. 됐죠? 얘는 위험하지 않잖아. 미국 국채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OECD 국가의 국채는 국채. 됐지? 그래서 위험 가중치가 0을 곱하는 거고 얘는 100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원래는 무슨 위험만 반영하고 있었는데? 신용 위험만 반영하고 있었는데,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이제 시장 위험까지 요 두 개를 합하는 거죠. 됐지?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1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건, 신용 위험은 그냥 0 아니면 100이야. 그런데 시장 위험은 어떻게 계산한대? 시장 위험은 어떻게 계산해? 누가 결정할 수 있어? 야, 나만 읽고 있냐 지금? 누가 결정할 수 있대요?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누가 선택하는 거야? 은행이 선택하는 거라고. 근데 지기 꼴리는 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돼? 누구의?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됐죠? 이런 식으로만 딱 정리를 해놓고 머릿속에서. 자, 3문단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젤 1 협약이야. 이렇게. 자,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되었다. 한계가 드러나서 그걸 보완했겠지.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자, 원래는 신용 위험의 위험 가중치는 신용도가 반영되었어?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아니야. 그냥 국채는 0, 회사채는 100 무조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했다고. 여기서는 그냥 유형만 고려한 건데 신용도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된 겁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여기다 갈게요. 그래서 이제 BIS 바젤 2 협약이지. 자, 달라진 건 뭐냐면 이 신용 위험을 자산 유형이랑 신용도까지 모두 고려해서 바꿀 수 있는 건데, 그 방법은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표준 모형이 있고 내부 모형이 있어요. 이렇게. 됐죠?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자, OECD 국가의 좀 크게 쓸게요. OECD 국가의 국채는 얼마에서 어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회계점이었는데. 됐죠?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하더라. 맞죠? 신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야? 위험하지 않은 거니까 위험 가중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내가 100억 원이 있어. 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자산이 100억 원이죠? 위험 가중치가 20%야? 그럼 그걸 곱하면 되는 거지. 위험 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되더라.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20억. 그죠? 요게 이제 0.2니까요. 됐지? 자, 내부 모형은 참고로 위험 이따 볼게요. 자, 내부 모형은 여기까지가 이제 표준 모형이었고,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부 모형은 또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부 모형은 이 위험 가중치를 은행이 결정하는 겁니다. 뭐 하에?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이렇게 됐지? 그래서 원래는 시장 위험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젠 신용 위험 중에서도 내부 모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여기서 말하는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뭔데? BIS 비율이에요.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 BIS 비율이지.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래 규제 비율은 몇 프로인데? 원래 몇 프로였죠? 8%였습니다. 그것보다 기준을 더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감독기관이 뭐도 할 수 있는 거냐면 BIS 비율의 기준이 8%보다 높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8%만 있었으면 됐어. 그래서 말해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총 위험한 자산 중에서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내 자본이, 내 지갑에 있는 돈이 8%였으면 됐는데, 딱 감독기관이 보니까 뭐 IMF 같은 기관이겠지. 감독기관이 보니까 뭐야 저 한국에 저 조흥은행이라고 하는데 저희 좀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싶어가지고 야 니네 BIS 비율을 한 9% 10%까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지금 너무 위험해 보여 해가지고 원래는 8%인데 그것보다 초과하도록 니네 10% 이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원래는 경직되어 있었잖아. 무조건 8%였잖아. 됐지? 최근에는 넘어가 볼게.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체크. 3문단 바젤 3 중요하죠? 원래 자기 자본은 뭐 플러스 뭐였죠?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 플러스 단기 후순위 채무였는데 바젤 3 협약에서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 플러스 뭐야?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으로 요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단기 후순위 채무가 빠졌어.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즉 무슨 비율이 6%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산의 기본 자본의 비율이잖아. 요것 때문에 근데 많이 낚였습니다. 자, 자기 자본의 비율은 BIS 비율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는 되게 해서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요게 이제 최소 6%. 됐죠? 요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건데 얘가 이제 최소 6%는 되어야 된다고. 자, 볼게.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던 관련 기준을 제정하는 효과가 있더라. 여기서도 요 기준 바뀌었고요. 여기서도 요 기준 바뀌었고 이렇게. 됐지? 자, 해놓고 밑에 봅시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더라.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당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었다. 가입하기 전에도 마치 모처럼 지키고 있는 거야. 마치 규범처럼 지키고 있었다고 법제화해가지고.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즉 뭐를? 그렇지, 신뢰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즉 BIS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은행이겠죠. 국제금융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팔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더라. 됐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선 돈을 벌어야 되잖아. 내가 내 자본이 내 재무 건전성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신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 바젤위원회 회원국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걸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은행들이 알아서. 됐죠?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헌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대요. 회원들에게.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규범이 아니니까.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즉 회원국은 몇 개국밖에 없는데 28개국밖에 없는데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채택한다고. 자,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말랑말랑한 법. 이 두 개 중에 뭐가 말랑말랑할까? 얘가 말. 됐죠? 이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 부르게 된다. 딱.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하면서 굉장히 좀 귀엽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치? 가보자. 1번 볼게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정답 1번이었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BIS 비율이요. 바젤 협약. 그 변화 양상을 1, 2, 3으로 서술하며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정답 1번. 2번 봅시다. 2번 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 네, 1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번.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네, 기준 변경된 거 우리가 정리한 거잖아. 3번.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맞아? 아니야. 내가 이거 진짜 다 걸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문제를 먼저 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거를 저 설날에 집에 내려가서 저 풀면서 식혜 먹으면서 풀면서 그냥 이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이 학생일 때처럼 푼 거야. 그냥. 그래 내 머릿속에는 이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라고. 왜냐? 이런 지문이 많으니까. 평가원 지문에는 이런 구조의 지문이 많았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딱 나온 거잖아. 너네가 만약에 이런 생각 없이 풀었으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된다니까. 1문단을 대충 그냥 뭉개면서 읽었으면. 자, 1문단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딱딱 이렇게 두 개로 반면으로 제시되니까 이건 규범이 아니라는 거구나. 이 두 개가 이제 다른 거겠네. 얘는 신뢰고 얘는 제재겠구나 하면은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렸었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그래서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뢰보다는 제재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겠죠. 됐지? 4번 볼게요.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이 뭔데? 국제시장에 발을. 그렇지. 국제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거. 신뢰를 잃게 되어가지고.
5번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하는 것은 자국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그죠? 3번 봅시다. 1번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맞을까요? 왜? 무조건 몇 %야? 신용도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100%예요. 왜? 어떻게 부여한다 했는데? 획일적으로 부여한다 했잖아 이거를. 어? 그래서 여기서 신용도를 고려 안 해가지고 여기서 신용도 고려한 거 아닙니까? 바젤 2에서부터? 맞죠? 그래서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됐지? 신용도가 뭐 A 등급이든 A 플러스 등급이든 다 그냥 100%로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2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무슨 비율이라고? 자기 자본의 비율? BIS 비율입니다. 동일하다. 맞아?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이 지켜야 하는 BIS 비율의 기준은 동일할까요? 아니지. 왜? 감독기관이 요구하면 그것보다 초과할 수 있는 거라고. 10% 이상으로 맞춰야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죠? 동일하다 아니고. 3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가볼게. 요거는 그 국채와 회사채가 다르니까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지. 그렇지? 가볼게요. 일단 우리는 BIS 비율이 높아지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이 BIS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분모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 분모가 작아진다는 거지. 그 말인즉슨 위험 가중치가 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국채를 매각하고 회사채로 가면은 무조건 작아지니? 아니야. 다 다른 거죠. 그거는 신용도에 따라서. 그렇지?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요렇게 탁탁탁 생각이 됐어야 됐고. 4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맞습니까? 네. 그게 무슨 모형인데? 내부 모형이 있죠. 내부 모형. 됐죠? 시장 위험과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모형이 있는 거죠. 방법이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5번도 볼까요?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그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이거 그냥 대충 읽고 여기서 6% 나왔네. 그러면 보완 자본은 2%여야 되지 않을까? 맞을까요? 기본 자본은 그냥 8% 넘는 거. 그렇죠. 기본 자본이 뭐 7%만 돼도 보완 자본은 몇 프로만 되면 돼? 1%만 되면 되잖아. 왜냐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기본 플러스 보완 자본인데 기본 자본이 7% 되면 얘는 1%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5번도 아니네요. 넘어가서 자, 이 문제가 재밌었죠? 4번 자, 도표는 항상 가공해야 되는 거 알지? 자, 각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 자본의 위험 가중 자산은 아래 표와 같더라. 각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요거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체크해놔야 되죠. 무조건 50%. 그 외는 모두 무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20에서 150 중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50%입니다. 50%. 50%로 계산하면 돼. 됐죠? 1번 보기 전에 그 도표 가공해야 되지. 자, 자기 자본이 총 얼마니? 자기 자본 110억. 총 110억이죠? 요 세 개 더하면 요렇게 위험 가중치 반영했으니까 이렇게 다 그 곱해 놓은 거야. 그럼 총 얼마야? 1000억. 총 1000억입니다. 요렇게 됐지? 표 옆에다가 써놨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딱 요렇게만 봐도 이 각 은행은 BIS 비율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왜냐면 지금 딱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도
이렇게 이제 대충 봐도 10% 넘잖아. 그럼 8% 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놓고 1번 볼게요. 1번. 각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게끔 맞습니까? 네, 8% 넘잖아. 됐죠? 80억보다 높잖아요. 각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한번 볼게. 자, 각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가 얼마야? 600억. 그렇지. 왜냐? 여기서는 지금 이 여기서의 300억은 뭐냐면 이 자산에다가 곱하기 뭐 한 거야? 50%를 한 게 얼마라는 겁니까? 300억이라는 거니까 이 자산은 얼마일까? 회사채는 총 600억 원이 있었겠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돼요. 600억 원이라는 거 알았고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얼마로 계산될까? 그렇지. 그럼 120억이 되겠지. 됐죠?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거야. BIS 비율도 구해보면 됩니다. 자, 위에 분자는 안 바뀌고 110억이고 분모만 몇으로 바뀌니? 300 더하기 420, 820이니까 820억이죠? 분의 110. 8% 넘을까? 훨씬 넘죠. 분모가 작아졌잖아. 분모가 작아졌으니 값은 더 커지겠죠. 됐지? 3번. 각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자, 요런 선지를 너네가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요런 게 이제 이건 뭐 추론적 사고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회사채는 원래 얼마야? 원래 600억이야. 거기에다가 50% 곱해서 300억이 된 거고. 됐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원래 국채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국채 실제 규모가 회사채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가 얼마인지를 우린 구하고 싶은 거야. 둘 다 똑같이 300억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곱했는지 몰라. 몇 퍼센트를 곱했는지. 됐죠? 자, 국채가 얼마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더 많다. 그렇지. 국채가 회사채의 규모보다 컸다면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설정해두면 되는 거야.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억 때려보자고. 됐죠? 자, 그러면 1000억에다가 몇 프로를 곱했더니 300억이 됐대. 몇 프로가? 30%겠죠? 됐죠? 자, 그러면 국채가 회사채보다 규모가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맞아? 네, 맞죠? 30%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딱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계산 때려보면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가 아니고 얘니까 변수를 최대한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는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를 그냥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임의의 값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방법도 경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 보자. 각 은행이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했다면 회사채 몇 프로 곱해야 돼? 100%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600억이다. 맞아요? 네. 5번 보자. 각 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10억 원 증액했다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볼게요. 바젤 3 협약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위험 가중 자산분의 무슨 자본이? 기본 자본이 6%를 넘어야 되는 거야. 또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 8%를 넘어야 되는 거고. 됐죠? 단기 우순위 처분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참고로 뭐 다른 것도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위험 가중 자산은 변하지 않았죠? 총 1000억입니다. 1000억 분의 뭐부터 확인하면 쉬울까? 기본 자본 확인하면 돼. 50억이잖아 지금. 몇 프로인데 그러면? 100분의 5니까 5%잖아요. 충족했니? 못해. 그러면 보완 자본에서 메꾸면 돼? 아니야, 못 메꿔요. 왜냐? 기본 자본만으로 6%를 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기본 자본이 이미 6%를 못 넘은 거잖아. 그러면 BIS 규제를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보완 자본을 그 10억 원 증액했다면 이 아니고 기본 자본을 10억 원 증액해야지만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죠. 됐지? 네. 아, 기본 자본만 10억 원 증액하면 충족 못하죠? 왜냐면 총 더해가지고 80 되네요. 되네, 미안해. 됐지? 5번 봅시다. 자, 기억이 뭐냐면 말랑말랑한 법입니다. 이거 말랑말랑한 법.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번부터 볼까? 안 푼 사람들도 있나? 좀 볼까요? 1번 바젤위원회가 국제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하는 게 말랑말랑한 법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그냥 그 지들이 개정하는 거야. 2번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해? 바젤위원회가 제발 지켜주세요 해서 지키는 거야? 지들이 알아서 지킨다고. 3번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게 말랑말랑한 겁니까? 봐줘서 말랑말랑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4번이 좀 매력적이었는데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거 맞을까? 말랑말랑한 거? 그렇지. 바젤위원회 회원이 아닌 국가들이 지키는 걸 우리는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아, 회원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규범인 것처럼 지키는 건 그게 이제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때문에 틀린 겁니다. 회원이 아닌 국가가 돼야 되겠지. 5번 보면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정답이 되겠죠. 됐지? 자, 6번 1번 볼까요? A 어디 있냐? 3문단에 있네요. 3문단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모두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수정되었다. 맞습니까? 네. 2번 B 다음 문단에 있네요.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8%가 넘도록. 맞아? 네. C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맞아? 어디에 발을 들이지 못해? 국제금융시장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아, 이 재밌어. 됐죠? 자, 뒤에도 정말 재밌는 지문이 많습니다. 네가 좀 재미를 들였으면 좋겠어. 이런 거 푸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9월 풀어오시면 됩니다. 9월 모의평가. 됐죠? 만약에 수능 안 푼 사람이 있으면 수능도 풀어보시고요. 이제 시간 쓱 봐봐. 야, 지금 보지마. 문학 문제 풀어. 지금 쓱 봐도 문제 풀고. 문학 문제 푸세요. 어! 박수 줘야 되지.